코스피가 1만을 향해 가는 지금 코스닥은 여전히 30년 전 출범 지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코스닥에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M렌즈 진행자 이민우 PB입니다. IM렌즈는 시장을 바라보는 IM증권만의 렌즈입니다.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흐름을 IM증권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IM렌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코스닥입니다. 주제는 코스닥의 봄날은 오는가, 그리고 아직도 반도체 대 넥스트 반도체를 찾아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준영 연구원님과 마케팅기획부 유상훈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서치센터에서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IM증권 마케팅기획부 유상훈 차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7월 8일인데요. 저희가 오늘 첫 IM 렌즈 촬영인 만큼 좀 뭔가 밝은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엄중합니다. 맞아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이거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김준영 위원님께 오늘 시장 하락 관련돼서 의견 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데일리 뉴스로 반응하기보다는 계속 좀 추세적으로 빠지는 흐름에 있는데요. 오늘 굳이 이유를 조금 더 꼽자면 트럼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불거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오픈 AI의 재정 상태와 애플의 높아지는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기존의 투자 심리를 조금 강하게 흔들고 있는데, 이 추세 자체는 이제 상승의 추세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진 증시임을 감안을 해보면 실제로 최근의 표준 편차 대비 MDD 주식시장의 하락폭을 그려보면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려보면 지금 정도의 하락폭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락폭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정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노이즈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과잉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렌즈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죠. 지금 코스피는 한 만을 목표로 하는데 코스닥은 1996년 출범가 1000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스닥 한 줄로 어떤 시작입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의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도주의 쏠림 때문에 어떤 소외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한 소외되는 섹터들 중에서도 코스닥이 펀더멘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좀 무관하게 수급 때문에 가장 지금처럼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럼 연구원님 말씀 주도주로 조금 쏠림이 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제 이 쏠림 자체가 다른 소외주들로의 이제 자금 흐름 유입을 막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던 주식들이 더 간다라는 학습 효과가 강화되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 가는 주식들은 조금씩 더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수급의 영향이 좀 지배적으로 크지 않나. 물론 펀더멘탈이나 금리나 다양한 요인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겠지만 수급이 이제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9월 달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정말로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투자자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장 반도체나 주도주의 상승폭이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당장 코스닥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이어지진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정책들도 사실 주식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자금 유입보다도 기업들이 좀 더 자금 조달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포텐셜을 더 빠른 시점에 이제 튀을 수 있게 강점을 더 빠른 시점에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네. 그 시간의 맞습니다. 비용을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AI 사이클 속에서는 AI 주도주들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 네. 고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은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의 큰 주제기도 한데 코스닥의 봄날은 연구원님 생각으로는 조금 늦게 올 것 같다.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봐야겠지만 아마 네, 그런 틀로 가시겠네요. 조금 당장은 아닐 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과거 사례 때도 조금은 주도주들의 쏠림 자체가 좀 완화가 되어야만 네네. 네, 좀 반등을 소위 좀 찐반등이라고 네. 하죠. 추세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연구원님이 작성하신 리포트도 봤던 게 이전에 그 버블 때도 닷컴 버블 때도 이제 고점에서 피크아웃 되고 나서 바이오로 수급이 쏠렸다고 그렇게 작성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은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 관련해서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9월 발표 예정이잖아요. 아직은 이제 확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코스닥을 이제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승강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이제 이 코스닥이 부진한 사유는 역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수급을 인위적으로 어찌됐거나 이걸 세 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프리미엄군에는 어찌됐거나 연기금이라든지 네. 인덱스 자금을 최대한 이쪽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이 수급이 그쪽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리미엄 그룹 내에서의 어떤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인덱스 자금,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코스닥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 네네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 코스닥이 V자 반등이 나오고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현재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주도주들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을 봤을 때는 좀 바벨 전략 측면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 대형주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포텐셜을 빨리 터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수급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제로 롱숏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반도체가 10% 상승하는 것과 바이오나 코스닥 종목들이 10% 상승하는 것이 사실 펀드 수익률에는 똑같거든요. 롱숏 입장에서는 BM 펀드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소위 손익비라고 하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코스닥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급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26년 들어가지고 개인이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뭐 코스피 반도체 그쪽 섹터라든지 어느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순매수가 너무 강하고요. 네, 그쪽으로 맞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자산군의 이동을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시장 안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ETF나 코스피 수급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내수 경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너도 나도 뭐 삼성전자 있냐 하이닉스 있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본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반도체 레버리지 ETF로 이제 자금이 쏠린다는 시각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본주 같은 경우도 네. 레버리지 ETF 출시와 무관하게 실제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올해 대비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전자닉스 합쳐서 최소 200조 이상 연간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관점에서도 좋고 네. 멀티플 관점에서도 사실 역사적으로 멀티플이 지금 상단 밴드를 건드리는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전자닉스로 더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레버리지 ETF의 구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소위 이제 쇼감마라고 하는데 네네네. 약간 자석처럼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또 매도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들은 사실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격 관점에서도 쏠림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예정 그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89조로 분기에 89조로. 근데 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근데 오늘 장도 그러고 어제 실적 발표일도 보면은 거의 지금 한 이틀 만에 뭐 10% 넘게 빠졌는데 혹시 위원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분기 말고요. 네네. 저번 분기 때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패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날 물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당장 주가가 올랐지만 그 전날 빠졌던 것을 메이크업하는 정도였고 사실 그때의 가격을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뉴스 결과가 나오면 반응 네. 세론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숫자를 기대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암묵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널리 퍼졌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좀 궁금해하실 게 그럼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진행될 거냐 아니면 더 격화될 거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조정 직전을 보면은 정말 그 소위 말해서 S7이라고 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그와의 관련주들 네네. 이 S7만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정말 그 상단에서는 삼성전기나 삼성전자가 빠지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만 혼자 오르는 상황까지 가다가 한번 이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쏠림이 너무 과격하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최근 이런 조정 이후에도 쏠림 과거처럼 그 쏠림이 더 심화될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쏠림이냐 확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쏠림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만 보더라도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 유의미하게 숫자가 상향이 되는 섹터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상향이 되더라도 그러한 종목들의 시총이나 섹터의 비총 자체가 코스피 전체 대비해서 너무 비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정 몇몇 종목들은 당연히 반등을 하고 전자닉스가 쉴 때 조금씩 수혜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섹터 단으로 보거나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전자닉스가 쉴 때도 특별히 수급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 당장 많이 없거든요. 그건 결국 이제 이익단에서의 이제 모멘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조금 다시 재차 만 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반도체를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차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반도체로 수급이 계속 쏠리면은 코스닥은 오를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좀 단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발표 내용들 다 확인하고 네. 들어가도 늦지 않나, 이제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 쏠림이 풀린다면은 그 시점이 혹시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걸 예상하기 되게 네. 조심스럽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내년 연간 이익까지는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28년, 29년 숫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섹터 애널리스트들만의 이제 전망치가 다 좀 조금씩 다르고요. 혹은 27년만큼 28년, 29년에도 연간으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내년 여름 정도 전후로 해서 조금은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내년 여름 정도 2분기에서 3분기 초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반도체는 지금 이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수급이 계속 쏠리는 거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특별히 잘 나온다라는 이런 이벤트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약간은 뭐 꺾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코스닥으로 수급이 쏠릴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다른 종목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장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보다도 조금은 성장성, 잠재력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는 팩터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주도주가 금리랑 비슷한 경로를 그려요.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미국 주도주들 쉴 때 미국 장기물 금리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가 꺾이고 조금 내려와서 쉰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금리도 조금 같이 내려와서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상대 매력도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도 높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흔들리면 이제 지수가 과격하게 흔들리는 건데 그럼 미국 시장 증시에서는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XBI 같은 ETF를 보면 바이오 ETF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바이오도 안 되고 소부장도 최근에 좀 좋았다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추세거든요. 저는 이 로테이션의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도 로테이션이 완전 없진 않아요.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인바운드 기업들 인바운드 종목들은 조금씩 반응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이게 구조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메모리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테이션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뭐 S7 종목 내지는 시총 탑10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75%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과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체질적으로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신규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오히려 소외 종목 내지는 내수 종목 이런 익숙하지도 않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는 종목들로는 많이 수급이 안 들어가는 것도 한몫한다.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섹터의 비중이 좀 크게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 유입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에서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금 쏠림은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조금 시장 구조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조금 편할까요? 사실은 뭐 실적 자체도 전자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지수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절반 이상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니까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일정 부분은 과한 것은 항상 반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쏠림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코스닥 구조적인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시총 200억 원 정도로 이제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코스닥 내에서도 부실 기업이 퇴출이 가속화될 텐데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아닐까요? 뭐 어느 정도 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코스닥에서 라지캡,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링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부실한 기업부터 조금씩 손봐 나가겠다라고 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액션 자체가 시장에 주는 바가 되게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는 당장 이 행동의 이펙트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 이 행동의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 자체가 우리는 건전한 기업들로의 코스닥 구성을 추진하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특정 작은 기업들이나 일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아까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억 원이 네. 시총 200억 원 기업들을 퇴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의 방향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 최근에 동전주 언급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총 200억 기준 세운 것도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차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기업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최근 코스닥 기업 특히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의 분위기는 정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퇴출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큰 효과는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퇴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과거에는 코스닥 기업들은 솔직히 IR 활동을 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어떤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애널리스트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NDR, IR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기관도 관심이 없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IR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분위기는 코스닥 기업들은 이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IR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거리인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기업들이 확실히 이 정책을 펼치니까 이전보다 더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엔 코스닥도 실적 그리고 IR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네. 퇴출 기업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코스닥이 좀 더 신뢰도도 높이고 네. 이런 것들이 코스닥의 어떤 리레이팅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강력한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신뢰로서 혁신 제고 방안 4대 방향 이제 거버넌스, 상장 폐지, 기관 진입, 투자자 보호 중에서 이제 가장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위원님 혹시 어떤 부분이실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의무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IR 활동을 활발하게 해도 네. 결국은 시장에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사실 가격이 높아야만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잘할 수 있고 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가장 결국은 자금의 원천이 네. 되는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권리가 보호된다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활발한 IR 활동이라든지 기업들이 적극적인 소통에 맞물려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에 이제 상법이랑 세법 개정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한국이 지금 뭐 밸류업이나 아니면은 뭐 ISA 계좌나 아니면 코스닥 승강제도 이런 거를 약간 일본에서 이제 모티브 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1, 2년 만에 조금 급속도로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역효과는 없을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뭐 역효과라기보다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큰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빠르게 맞습니다. 3배, 4배씩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모든 게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때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차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바로 막 코스닥이 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 코스닥이 워낙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정책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윤곽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완전히 침체된 분위기는 조금 다소 긍정적인 환경으로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의 어떤 성과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넣었다는 부분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연기금이 가장 많이 이제 이 기관의 어떤 수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연기금 수급을 인위적으로라도 코스닥에 이렇게 좀 투입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 정책 이후에 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기금들이 살 수 있는 종목들 네. 정말 코스닥 내에서 실적 모멘텀이 정말 강력하고 네. 업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이번 정부 정책의 발표 그리고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수급들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장님 말씀에 100번 동감을 하는 게 이게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30년 전에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 700, 800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여러 번 나왔지만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르다면은 왜 다를까요? 뭐 결국은 가격이 결과를 다 말을 할 텐데요. 뭐 정책만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때가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스닥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려면 굳이 수급의 이유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뭐 굳이 꼭 전자닉스가 쉬어야 가냐 그렇지 않고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네.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호재가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호재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혹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클 때 코스닥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마냥 알맞진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워낙 그 때와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꼭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부진하고 기업 실적이 네네. 부진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수급을 넣는다고 해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결국엔 이 바이오 쪽 뭐 네. 중소형 종목 코스닥 내에서도 이 업황 실적 모멘텀이 강력한 이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지 결국에는 어떤 정책에 기반해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만큼 이 코스피 반도체 주도주들 대비 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워낙 그쪽이 워낙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싸고 향후 지금 현재 실적도 좋고 향후 실적 모멘텀도 좋고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너무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코스닥은 좀 구조가 신기한 게 거의 시총 5위 안에 바이오 기업이 무조건 꼭 들었고요. 코스닥 시총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바이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스닥이랑 바이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성장펀드 약 12조 원이 바이오에 배정됐고 바이오 종목들이 정책 기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책 거품일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게 뭐 정책 거품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멀티플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는 멀티플이 높은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 성장주들은 절대적으로 멀티플을 비교할 수 없죠. 네. 테슬라도 뭐 200배, 300배씩 갔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특정 종목의 역사적인 멀티플의 추이를 봤을 때 네. 지금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뭐
비싸게 샀다. 네. 혹은 뭐 거품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코스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5배, 6배 종목들을 보다가 뭐 20배, 30배 넘어가니까 비싼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네. 좀 종목의 특성 자체가 다른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뭐 기회로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일반 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가를 변동시키는 거는 저는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 개발이 이제 처음 임상 시험부터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에서 2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네, 사실 확률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랜 기간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금리나 외부 환경에 네네.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네. 적어도 어느 수준의 특정 수준의 영업이익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안 출렁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코스피랑 코스닥 기업들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률이 낮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어쩔 수 없이 좀 자리 잡은 배경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은 이제 피크아웃 후에 바이오 섹터로 이제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어째서 그 많은 섹터 중에 바이오라고 딱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이번 사이클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양극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섹터들이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반도체와 바이오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AI 주도주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동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성장주가 안 좋다라고 네네네, 표현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AI 주식들이 갈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뭐 금리가 절대적으로 계속 막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네네네. 아니라 그 외적인 요인보다도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은 AI 기업들이 실제로 캐펙스를 진행하면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네네네.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가격이잖아요. 네.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리를 좀 밀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금리와 주도주가 같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 그 어떠한 주도주보다도 금리를 같이 동행하는 경향이 좀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동행을 하다 보니 주도주가 쉴 때 네. 금리도 같이 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미국 바이오 섹터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던 이유가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베팅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실제로 99년도에 나스닥이 계속 이제 광기 네네네. 상승을 지속했고요. 근데 2000년 3월에 IT 지수가 피크아웃하면서 동시에 어떤 섹터가 좋았냐? 네. 결국은 바이오 헬스케어가 좋았거든요. 근데 근데 그 섹터들은 어떤 섹터였냐면 99년에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섹터였어요. 지금도 약간 유사하죠. 네, 지금도 맞습니다. 헬스케어나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 이제 섹터에서 가장 연초 대비 성과가 안 좋은 섹터들인데 네. 이제 닷컴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성장주들이 갈 때 네.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였고 네. 네. 근데 또 하필 주도주가 꺾이는 타이밍에 조금 더 선행해서 미국 네. 10년물이 꺾였고요. 2000년 1월에. 네. 그리고 2000년 3월에 지수가 꺾이니까 그때부터 헬스케어가 절대적인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수 대비로 보면 상대 성과는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나스닥이 그렇게 급하게 가파르게 네네네. 하락을 하는데도 네. 오히려 올라가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수급의 송바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좀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때보다 조금 더 금리를 강력하게 저는 끌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 금리를 지금 네네. AI 기업들이. 네. 그래서 더욱더 반대편에 있는 바이오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주도주가 흔들릴 때 바이오를 조금씩 사모으자라는 의견으로 좀 이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이냐라고 하면 반대로 제 논리가 만약 맞다라면 바이오도 바닥이다라는 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여전히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바이오가 여기서 정말 바로 V자 반등을 하거나 네.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다만 항상 우리는 투자를 시나리오를 두고 네, 봐야 네. 되는 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주도주가 쉬거나 쉰다라고 쉬는 변곡점에 가까워졌을 때는 우리가 확실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바이오 종목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시장 전개를 좀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반도체와 바이오의 동행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사실은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가려면 반도체 주가 꺾여야 된다라는 의미신데요. 아, 지금 이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네.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주구장창 지금 반도체만 올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닷컴 때도 그랬고 과거 패턴이 그렇고 또 과거보다도 수급이 쏠림이 더 강하다 보니까 아마 이 수급의 논리가 조금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코스닥을 아무리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더라도 반도체 본질을 들고 가는 게 그래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어제랑 오늘 또 너무 많이 빠지고 코스닥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변동성과 바이오의 변동성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바이오의 변동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의 변동성도 같이 높아졌죠. 레버리지 ETF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레버리지를 사지 않더라도 본주를 사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반도체에 붙어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뭐 투자해서 꼭지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러면 와, 좋죠. 그죠. 근데 제일 그게 좋죠.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딱 고점에서 저점 매수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은 지금 워낙 쏠림이 있는 반도체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비중이 높다면 네. 약간은 조금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하고 네. 그런 비중을 코스닥 방금 전에 이야기 나온 바이오 종목들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데 나름대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사 들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바이오 저점을 우리가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고점 뭐 반도체의 고점도 우리가 정확히 맞추는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조금씩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변곡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네네. 조금씩 준비하자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사실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어느 정도는 뭐 5회말에서 6회말은 좀 지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은 유효하게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채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가 항상 나요. 지금 반도체 몇 회입니까? 야구 기준으로 9회일 때 지금 2회입니까? 뭐 5회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위원님께서는 한 5, 6회 정도 보시는 건가요? 네, 5, 6회 정도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게 조금 어떤 맥락이냐라고 하면 야구에서도 선발 투수가 이제 끌고 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원 투수로 바뀌는데 이 변곡점이 최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원래 사이클의 초중반까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전망하려고 해요. PQ만 보려고 해요. 네. 얼마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냐. 약간 수요를 상수로 두죠.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는 오픈 AI와 애플은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이슈거든요. 네. 이제는 시장도 점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비중을 높여서 봐가는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 입장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매크로 환경 그리고 네. 자금 조달 환경 그리고 오픈 AI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높여서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소위 좀 투수 교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점의 교체 내지는 관점을 조금 더 믹스해서 보자.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느껴지는 게 네. 최근 시장의 어떤 변화?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AI란 사이클에서
빅테크, 네. 하이퍼스케일러, 뭐 메모리 반도체, 뭐 GPU 이런 AI 반도체 이 종목들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은 수요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워낙에 이 AI 인프라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쪽 그리고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간의 이 반도체와 이 빅테크 간의 어떤 대립 관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쪽이 빠지고 네. 이쪽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쪽이 빠지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 이 구도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어떤 이 논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줄이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영업이익률 75%를 영위를 하면서 칩을 팔고요. 그 칩들을 모아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파는데 엔비디아의 GP 마진도 80%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많은 마진들을 지불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지는 가격 속에서 수요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임계치를 우리가 걱정을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아직까지도 내년 이익을 다 반영 못한 레벨이었으니까. 근데 코스피가 대략 9천에서 10,000 정도 레벨이면 저는 내년의 이익을 7월에서 8월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격이 올라온 시점에서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요를 상수로 봤다면 이제는 높아지는 가격에 대한 가격 저항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장기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의 장기 계약을 기대해 왔어요. 네. 파는 사람 입장이죠. 그럼 이제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과연 2년, 3년 뒤에도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검증이 되어야만 LTA와 같은 장기 계약, 장기 공급 계약들로 인한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더욱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이퍼스케일러들, 특히 오픈AI 재정 상태가 중요하고 그 재정 상태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왜 나오냐라고 하면 결국은 수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둔감했어요. 어차피 잘 못 보니까 네.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해 두지 않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후반부로 들어갔다. 크게 보면 이제 완전 끝단 주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후반부라기보다는 야구로 따지면 그래도 클리닝 타임은 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 투수랑 마무리 투수가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공급자랑 수요자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메타 관련해서도 뭐 이제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뭐 저도 AI를 완전 전문가는 네네. 아니지만 이 공급의 과잉이냐 아니냐를 지금 정확하게 뭐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니라고 하는 뷰도 많고 맞다라고 하는 뷰도 많으니까 네네.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아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원활하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비를 다 투자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풀리 다 사용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닷컴 때도 똑같습니다. 닷컴 때도 해적 케이블, 네. 해적 케이블이 불이 안 켜진 해적 케이블을 다크 파이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 케이블에 불이 안 켜졌다. 네네네. 아직 사용이 안 된다. 그 다크 파이버의 비중이 되게 높았습니다. 90% 이상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깐 케이블들이 다 풀케파로 들어올 때까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 공급 과잉을 이끄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도록 주가가 잘 올라왔고, 네. 그러한 패턴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과거만큼 공급 과잉이 있다 한들 그게 오래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네네네.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균형 잡혀서 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네네. 메타 이슈는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테크들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이제 메타도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네. 뭐 워낙 이제 빠르게 AI 반도체 인프라들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과거 투자한 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영위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시장이 좀 반응했다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에 넘어가서요. 지금 시점 한마디로 우선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은데 코스닥에 베팅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이 문법으로 질문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리자. 네, 사실 반도체의 꼭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어깨에 팔자라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요. 네, 발목에서 잡을 수 없으니까 무릎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확인을 하고 뭐 팔 때도 차분히 팔아야겠지만 네. 조금 살 때도 조금은 차분히 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자. 물론 사서 길게 가져간다면 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생각입니다만 사고 또 한 달 빠지면 좀 기분이 그쵸.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무릎에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은 혹시 저는 네, 약간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아, 너무 많이 빠졌고 네. 바닥에서 잡기 쉽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코스닥이 V자 반등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변동성이 큰 주도주를 지금 막 고점에서 사는 건 너무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주를 지금 고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많이 네. 빠질 때는 저는 주도주 반도체에 대한 매수가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어떤 현금화된 부분이 있다면 코스닥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시기가 조금씩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제는 조금씩 관심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관점으로 이제 겨울에서 이제 꽃이 하나씩 피어나가는 그런 네네네. 봄날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모멘텀의 베팅 대 반도체 대형주의 합류. 혹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합류하시겠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려서 답을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여전히 반도체 대형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 이게 작년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정책들의 스케줄이 있을 때는 네, 시장이 되게 강력하게 반응을 했고 관심도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기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제가 체감했을 때도 네, 네. 아직은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은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로 붙어 있자, 라지캡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위험님은 만약에 1년 이제 내외로 한 섹터만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바이오 쪽으로 혹시 가져가실 건가요? 네, 이제 바이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제 피지컬 AI까지도 네네네. 로봇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총 30위 안에 네, 이제 에코프로 형제 2명 있고요. 네네네. 로봇 종목 2개 있고 나머진 전부 다 소부장과 바이오입니다. 근데 사실 소부장은 반도체를 따라가요. 네. 1년 성과가 삼성 전기만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심을 늦게 가져서 그렇지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외받은 애들은 바이오랑 로봇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둘 다 어쨌든 미래 가치를 길게 당겨오는 섹터이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큰 관점에서 피지컬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로만 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네네네. 하면 저희가 좀 피지컬 AI도 저희 하우스에서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도 혹시 동일한 뷰이신가요? 저는 네. 비슷하게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피지컬 AI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는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종목들도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내에서는 분명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AI 반도체에서의 어떤 수혜는 오롯이 반도체 대형주로만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이 IDM 업체들이 증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되면 이제 클린룸이 확보가 되면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서 Q 사이클로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해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떤 부품 업체라든지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 네.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조정을 타이밍으로 좀 소부장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Q 사이클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증설을 하면 이 업황이 꺾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증설 사이클이 왔고 본격적인 이제 내년부터 증설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부장 종목들의 어떤 수혜도를 조금 강하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이클의 막 중간은 지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멀티플이 싸다고 접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쉬면 저렴해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변곡점에 가까워질수록 멀티플이 낮아지는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변곡점에 좀 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주도주로 가자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조금 제가 아까 부정적인 톤으로 이제 사이클의 전반은 지났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지수 10,000포인트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10,000포인트에서 거기서 또 한 단계씩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리레이팅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은 네. 아마 지수가 많이 올라서 행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네. 있겠지만 최근 과격한 조정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포모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너무 이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이제는 조금 네. 방금 전에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하락했을 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많이 빠진 뭐 코스닥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IM렌즈 첫 회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그 의문, 코스닥의 봄날에 오는가에 대한 결론과 반도체가 쉬어갈 때 넥스트 반도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결론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공통된 의견으로 코스닥의 봄날은 오긴 할 텐데 조금 천천히 올 것이다. 네, 라는 점과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제 위원님은 피지컬 AI, 그리고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소부장 쪽, 이쪽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출연자분들이 짚어주신 포인트들이 시청자분들께 오늘 좋은 판단 근거 되었길 바랍니다. 김준영 연구원님과 유상훈 차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IM렌즈는 앞으로도 매달 시장의 진짜 흐름을 렌즈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IM렌즈 이민우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